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작전은 이 국제면에 있을 법한 뉴스긴 한데 이것을 한번 증시로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난리가 났죠. 자, 그 프랑스의 재정 위기인데 이것이 결국 돌고 돌아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진도 그렇고요. 영상 같은 것들 보시면은 프랑스 전역에서 이름도 굉장히 이게 뭐지 할 겁니다. 이거 직역해서 그러는데 국가 마비 운동입니다. 국가를 마비시키는 운동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 국가를 마비시키는 이 운동을 누가 하느냐? 외부 세력이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국민들 스스로가 국가를 마비시키자라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력 시위대는 불 지르고요, 방화, 또 상점 가서 털고 약탈, 건물도 막고 이 아이들 학교를 봉쇄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이제 이런 행동, 경찰과 대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랑스 국민들 또 이 과격 시위대가 왜 이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하느냐? 바로 프랑스의 긴축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복지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니까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왜 긴축하냐? 우리는 긴축을 거부한다. 특히 이제 이번 시위대가 30 세대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30, 40인데 30 세대들 초반이죠. 일명 프랑스의 MZ 세대인데 하도 언론에서 프랑스도 빚 많다, 국가 부채 많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한테 왜 당신들이 앞 세대가 빚을 져놓고 그 빚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외치면서 강력 시위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지만은 이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 불신임 받았었죠. 불신임 받고 아예 내각 전원 이제 총사퇴를 하게 되면서 정치권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재정 위기, 진짜 프랑스는 어떤 상태인가? 절대 규모로 보면 약 한 5,400조의 국가 부채를 갖고 있고요. 항상 이 국가 부채라는 건 그 나라의 GDP 대비 몇 프로냐? 우리는 우리의 GDP 대비 한 60%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 GDP가 한 2,000조라고 하면 한 1,400조 요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프랑스는 GDP 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GDP 부채 비율이 110%가 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어도 프랑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사람들도 기업들도 돈을 잘 벌어서 세금이 더 잘 거치면 문제가 없는데 세수 들어오는 게요. 진짜 폭감입니다. 사람들도 돈을 못 벌고 기업도 못 버니까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라든가 또 건강보험이라든가 실업급여의 지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체가 이런 복지 예산이라든가 연금, 실업연금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 프랑스는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한데요. 해마다 오히려 이제 관련한 예산들은 더 커지고 사용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이 내각이 이거 긴축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바이루 총리가 그냥 다 이제 쫓겨나게 된 그러면서 화가 안 풀린 또 긴축할까봐 프랑스 국민들이 야 긴축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국가 마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제 바이루 총리가 그때 야 이대로만 가면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막 할 때 오히려 국민들 또 프랑스의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된다. 프랑스는 왜? 유로화를 쓰잖아요. 결국 어떤 나라가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유동성이 털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원화 때문에 그때 당시엔 진짜 국가에 6조도 없었죠. 우리의 그 외환 보유고가. 그래서 IMF를 간 건데 유로화가 있는 한 우리가 왜 구제금을 받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실제 전문가들도 달러가 강세라면 또 그나마 문제일 텐데 지금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노리잖아요. 근데 유로화가 버젓이 있으니까 프랑스가 IMF 간다. 이거는 과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면 될까요? 프랑스는 계속 유로화 갖다 쓰고 국채 갖다 계속 발행해가지고 돈 끌어와서 재정이 위기가 증폭하든 말든 가면 될까? 실은 항상 이런 재정 위기의 문제는 그 나라의 채권, 그러니까 프랑스는 프랑스 국채에서 뭔가 균열이 터지면서 발생을 하거든요. 지난 2011년에 이 프랑스 재정 위기 터졌을 때도 그리스 국채금리, 스페인 국채금리, 포르투갈 국채금리 두 자릿수 국가 채권 금리가 여러분 10%가 됩니다.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의 금리가 그렇게 터지면서 이제 무너지게 됐었는데 자 지금 보면은요 일단 피치가 12일 날 내일입니다. 이제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재조정을 딱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프랑스의 국채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 9일 말 10일자 기준으로 보면 10년물 금리 프랑스가 3.47%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3.37%예요.
물론 그리스가 낮은 이유는 한번 여기는 망가졌잖아요. 이게 처절하게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간 거고 보통 프랑스랑 많이 비교하는 게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금리가 3.5%. 약간 높지만 이게 더 낮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금리가 더 높고 이탈리아 금리가 더 낮은 이렇게 이 역전되는 현상. 즉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 금리가 높았던 것은 유로존이 생긴 역사상 처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두 나라가.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정 나쁘기로 유명하고 진짜 재정 위기의 핵심인데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오히려 이탈리아 국채보다도 취급을 못 받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이미 무디스는 프랑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내리쳤고요. 이제 남은 것이 S&P하고 피치인데 여기는 이제 전망만 낮췄거든요. 부장적으로. 그런데 이제 내일 피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프랑스 아이템을 갖고 온 건데요. 현재 AA-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이 유로존에서 독일 다음에 2위 국가의 지금 등급이 AA-인데 이번에 피치는 A입니다. 싱글 A 플러스로 등급을 치려고 하는 게 지금 파다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는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 최악의 상황을 제가 가정하면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들이 프랑스에 대한 국채 금리가 치솟잖아요. 그럼 결국 프랑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프랑스 국채를 사들인 곳이 있잖아요. 가령 독일도 영국의 은행들도 프랑스 국채를 이렇게 사들였는데 갖고 있는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투매를 하겠죠. 투매를 하게 되면 프랑스 은행들에게 직격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국채는 누구보다도 프랑스 은행들의 국채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 국채를 던지기 시작하면 프랑스 은행들에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왜? 프랑스 은행들도 자산 평가를 하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면 은행들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은행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전성을 은행은 맞춰야 되겠고 자신들이 들고 있는 해외 자산을 빨리 매각을 하면서 이 프랑스 국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그래도 강대국인 것이 이제 각국의 시중 은행들의 중에서 해외 자산의 규모를 본 겁니다. 일본이 1등입니다. 왜냐? 일본이란 나라는 부채 비율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걱정 없다 하잖아요. 대내적으로 부채가 많은 거죠. 대외적으로 일본은 순채권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조 달러 이상의 4조 3천억 달러의 정도의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여차하면은 해외 자산 팔면 돼요. 해외 자산 다 미국채죠. 그다음에 미국도 역시 3조 달러의 해외 자산을 갖고 있고 프랑스 시중 은행들의 총 자산, 털털 너 해외 자산 얼마 갖고 있어? 2조 5천억 달러나 일단 들고 있습니다. 자, 저게 포인트인데 저 중에서 한 1조 달러, 0.8조 달러, 8천억 달러 정도는 미국 자산이고 이 중에서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프랑스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이제 은행들, 프랑스 은행들에서 빨간불 들어오면 프랑스 은행들이 할 수 있는 행태,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커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팔아야 될 텐데 저 프랑스 은행들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 중에 뭐부터 팔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런 위기에 왔을 때 팔아야 될 텐데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부터 이참에 차액 출연하자 이렇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저 프랑스 은행들이 이제 해외 자산 매각하기 시작할 때 미국 주식이 아마도 매도 1순위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내일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하고 뭐 문제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빌미로 프랑스 국채 금리가 그대로 한번 튀어가서 10년물 기준 3.7대, 8대까지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은행들 이제 프랑스 은행들이 오히려 미국 주식을 팔게 되는 이런 나비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측면을 볼 텐데 프랑스 이제 국채들을 막 매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매각한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으로 뭐 사겠습니까? 영국도 팔고 이제 각국의 이제 이 프랑스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가장 1순위로는 미 국채를 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음모론이거든요. 일부러 프랑스를 뭐 트럼프가 위기로 몰아간다. 약간 친중인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 국채를 판 돈으로 결국 미국의 국채를 살 거니까
결국 트럼프가 원했던 미국의 금리 하락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유럽의 프랑스 재정위기 날 때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여러분 항상 볼 때 유럽에서 뭐 난리 나잖아요. 약간 일시적인 문제가 있지만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신흥국은 의외로 유럽 위기에서는 좀 안정적입니다. 연이 없어요. 이 인연이 없어서 물론 사건 터지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 프랑스발 이 나비 효과의 재정위기 나비 효과에서 안전한 곳은 우리 아시아, 특히 한국 증시다. 그러나 긴장의 끈은 늦추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